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의사서전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편이세요? 네,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참 의사가 있는 집안은 무이촌이라고 저부터라도 웬만한 통증은 참고 집에서 견디는 그러한 습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참는 것이 미덕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통증만큼은 이 아플 때 조기에 치료를 해야지 나중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고질병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제가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통증도 질환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준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통증의학과 전문의 문동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현재 문동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문동원 원장입니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국내 통증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계시는데 최고 권위자의 하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제는 그 개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입원 환자 보고를 받습니다.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회진을 돕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회진 돌고 9시 반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좀 늦게 시작하죠. 그리고 처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오후는 점심은 1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도 하고 2시부터 오후 진료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술실로 내려가서 수술 전 단계로 목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 같은 시술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회진을 돌고 퇴근을 하죠. 집에 와서는 체력을 또 단련하기 위해서 매일 걷습니다. 한 10,000보 정도 걷는데요. 주말에는 산도 가고요. 그리고 진료가 없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가 없는 날은 혼자 밀린 숙제도 하고요. 그리고 뒤처지지 않게 논문도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같은 의사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 그 수술하고 나왔던 그 시술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일과 참 중노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참 건강한 의사가 건강한 환자를 치료한다는 걸 꼭 생각을 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각별하게 해야죠.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특히 그 산을 지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산 중에서 설악산을 자주 가신다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체력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아리 활동으로서 산악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산이 좋아서 갔지만은 다니면 다닐수록 선배 후배가 너무 좋아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정도 많고 전국을 다 다녀봤지만은 설악산은 제일 좋아요. 너무 많고요. 보통 저희 의과대학 때는 공부를 그렇게 할 게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주로 설악산에서 보통 한 평균 25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가 저희 제2의 고향 같습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예전에는 의과대학생들 공부가 조금 좀 취약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때도 참 그 밤새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칫 하게 되면은 참 그 유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 그 일찍부터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객지에서 생활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혹시 그 제가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유년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혹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고 일하는 분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자식들을 그 서울이나 도회지에 학교를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60년대 초죠.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호롱불 밑에서 일본 서적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 사과나무 신품종을 개량하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새 흔하지만은 그 머스크 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멜론 재배, 뭐 호박 같은 멜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그 당시에 재배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성주군이라고 사드 유명한 성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고향인데요. 거기 있는 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나를 왔어요.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배우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대구서 자랐고요. 고등학교는 서울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아마 자립심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그러면 과수원집 아들이셨는데 예. 어떻게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셨어요? 어머님 영향이 컸었는데요. 아버님께서 항상 일을 벌려놔요, 이렇게. 어머님은 쫓아다니면서 일을 또 마무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아프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 이제 네가 의사가 됐으면 의사가 되면 내 병을 고쳐다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억나시는데 제가 본과 1학년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의사 된 걸 보지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동원 교수님은 이제 뭐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재직하고 계시고 현재 이제 이 통증의학과 연관돼서는 아주 최고의 명실공히 명의로서 이제 알려지고 계신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통증의학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한국의 일단 그 통증의학과 연관된 불모지에 씨앗을 뿌리시고 이제 참 새싹을 틔우셔서 이제 통증의학의 큰 나무를 만드신 그런 장본인이세요. 네. 우리나라에 의한 통증의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태동되고 현재 이르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하시죠.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1983년도에 저희 선배 원로 교수님께서 대한통증 클리닉 연구학회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세계 통증 연구학회라고 있어요. 그 한국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85년도에 처음으로 대한통증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게 통증 치료가 시작되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80년도 중반만 해도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통증 클리닉에 주로 이제 만성 통증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었고 주로 암 환자들 의뢰받은 환자, 다른 과에서 치료 안 되면 주사나 달라고 보낸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초에는 저희하고 저희 몇 년 선배, 몇 년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을 돌아다녔어요. 특히 선진국이죠. 미국, 일본도 가서 배웠고요. 유럽도 많이 갔고요. 미국은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새로운 선진 학문을 배워가지고 응용하고 지금 발전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학회에서도 1년에 2번 하는데요. 매년 외국의 유명한 대가들을 몇 명씩 초청을 해요. 보통 1년에 한 4명 이상은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학회에서 강의를 시키고 또 이제 대학병원마다 모시고 가요. 거기서 그 노하우를 많이 배웠어요. 저희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오늘날의 대한통증학회 통증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뭐 지금은 이제 마취통증의학과를 전문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전공의를 선택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마취과라고 불렸죠. 네. 특별히 그런 그 마취과를 그 당시에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마취과가 인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마취과 인기가 좀 높았어요. 경쟁률도 치열했고요. 마취과가 3개 분야가 있는데요. 마취의학, 그다음에 중환자의학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다는 거. 그다음에 통증의학 3개 분야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발전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인지 저는 어플을 하였는데요.
92년도부터 통증을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는데요.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왔을 때 그 부위를 직접 치료를 하니까 드라마틱하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수술하고 이게 치료에 다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주사를 넣고 아픈 데를 직접 치료하니까 낫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매력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신학문이라서 저희는 뭐 그렇게 배울 때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외국에 쫓아다니면서 대가들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라서 공부할 게 많고 저한테 적성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의사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톡스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보톡스가 이제 피부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걸 치료적으로 처음으로 사용하셨다고요? 예, 1990년도 초만 해도 그때는 만성 두통 치료가 약물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신경과에서 많이 했죠. 약을 먹고 그게 다 낫지 않죠. 당연히 만성 통증한 두통 환자가 많이 다녔어요.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경험을 중심으로 이 환자를 신경 주위에 흥분된 신경에 주사를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놨습니다. 성공률이 한 80%가 나왔어요. 약물이 치료 안 되는 환자를 중심으로 235명 스타트했는데 네. 그 대한통증학회 게재를 하였습니다. 논문을 싣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9명은 낫지가 않아요. 주사를 놨는데도.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톡스로 주사를 놨어요. 신경 쪽에. 그러니까 효과가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9명 중에서 47명이 나왔어요. 59.2% 성공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 학회가 발표를 했어요. 신경과 대가, 세계 두통의 대가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 이걸 시작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다가 우연히 보tulium 톡신 자체는 이마 주름 빼고 근육 이완시킨 거지 않습니까? 미용 목적에 쓰는 거예요. 근데 논문을 읽다 보니까 한 줄을 발견했어요. 신경 염증을 줄이더라고 돼 있어요. 그게 논문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동물 실험으로 통증 모델을 만들어 한 연구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동물 모델을 만들어가 바로 보톡스 2를 해봤어요. 이 통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학예 논문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만들고 나서부터 그때 아이디어에서 보톡스를 임상에 처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도 발표하고 국내도 발표하고 논문도 게재하고 지금 5년 전부터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네. 저는 2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네. 국내 외국 모든 의사들이 치료 안 되면 쓰는 치료법입니다. 와, 그 한 줄을 확대 놓치지 확립이 않았어요. 됐습니다. 예. 네. 참 그 우연한 기회에 저 위대한 발견과 그다음에 발명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의학 분야에 있어서 월드와이드 퍼스트 처음에 어떠한 그 치료법이라든가 아니면 시도라는 것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측면에 있어서 지금 교수님 우리 원장님께서 성공하신 보툴리즘과 어떠한 그 이 두통과의 그거는 큰 업적으로서 남을 네. 것 같네요. 네. 이 외에도 그 상당히 그 이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면 많이 발휘하셔서 새로운 치료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연관되는 어떤 그 기자재 같은 것도 개발하셨다 그러시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감기가 들고 나서 갑자기 냄새를 못 맡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주위에. 맛을 못 느끼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감기 들고 나서 코에 충농증 같이 오면서 염증이 와가지고 부종이 와서 신경세포가 죽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경세포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치료하면 돌아오거든요. 조기 치료한다면. 그래서 그때 이비인후과 교수하고 회의를 했어요. 제가 승모병 있을 때. 이런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성상신경주사 목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목에 국소 마취제 주사 맞나요. 나면 이렇게 혈류가 확 좋아지거든요. 코 쪽에.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지면서 부종이 빠지면 자연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교수하고 스타디를 했어요.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성공률이 한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논문 실었는데 외국 이비인후과 가서가 또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래서 국내 이비인후과 학회지 실었어요. 학회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그 외에도 만성 두통 환자의 고주파로 신경을 태운 거라든지 뭐 음부신경통이라고 회음부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뭐 디스크 레이즈 시술이라든지 이것저것 또 치료법들이 많이 실험을 좀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외국에서도 참관을 하러 많이 온다면서요? 예전부터 교류하던 의사들도 많이 오고요. 예. 뭐 동남아, 미국, 유럽에서도 오는데
그 분들도 오지만은 저도 많이 배워요. 오면요. 서로 또 이렇게 분야가 다 다르니까 그 사람도 잠깐 보고 가지만은 저도 그분한테 디스커션하면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어떤 그 지금 오늘 전공하시는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그런 그 범주에 있는 질환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제 연세가 되시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예, 그걸 저희가 이제 척수관 협착증이라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것을 치료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시고 발표하셔서 아주 큰 각광을 받았다고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원래 척추 구멍이 좁아진 거잖아요. 젊을 때 디스크가 이제 뼈가 자라고 해서 인대가 두꺼워서 구멍이 좁아진 건데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걷기가 힘들고 뭐 휠체어 이게 뭐 구루마 끌고 다니고 이런 게 협착증인데요. 치료법이 수술하고 아니면 내시경으로 드릴로 갈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 말고 뼈는 못 자르지만은 두꺼워진 인대는 긁어낼 수 있지 않은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크로 된 이렇게 기구를 개발해서 그걸로 비수술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긁어내서 정상이 개선되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얻어서 5년 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기구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한 1,600개 정도를 했는데요. 치료 성공률이 지금 74.5%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학회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통증 질환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만 많이 겪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가 조금 늦어지면은 합병증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대상포진은 원래 면역이 떨어진 사람, 예. 뭐 암 환자라든지 큰 수술 받은 사람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어릴 때 걸렸던 수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면 시기를 놓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수십 년 고생한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무시무시한 병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얼굴에 와요. 눈에 오면은 안대상포진이라고 그래요. 각막 손상이 오죠. 안구 진탕증 오죠. 시신경 손상까지 와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진 사람도 제가 한 2명 봤는데요. 그런 사람도 올 수 있고요. 실명까지도 간다고요? 네네, 실명. 2명 봤어요. 시력이 거의 안 나온 사람. 실제적으로 늦게 치료해서 그래요. 임상에서 있군요. 네네, 실제 있어요. 그 안대상포진 언급입니다. 무지 무서워합니다. 바로 안과 의사한테 의뢰를 하고 같이 치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면 마비라고 생각하는데 통증 오면서 온 건 안면 마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대상포진이 안면 신경으로 가면 입이 돌아가요. 그것도 늦게 치료하면 영원히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안면 마비는 치료 성적이 좋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대상포진 때문에 온 안면 마비,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는 거 람제이 훈터 정후이라는 병인데 잘 낫지가 않아요. 조기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 병. 그 외에도 복백이 가끔 와요. 한쪽으로만 주로 오는데 배가 한쪽만 볼록해져요. 그리고 배가 볼록 왜 배가 나왔어요 물어요. 이 늦게 치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늦게 치료하면 그럴 수 있고 그 외에도 방광에 청골에 와요. 청골에 오면은 대소변 장애가 와요 또. 아주 드물게는 척수나 뇌로 가기도 하거든요. 심장에 가고 심내막염, 내막염, 척수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면 안 되겠다.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데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조기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빨리 먹어야 되고 통증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징적으로 통증 양상이 조금 달라요. 보통 기존에 알던 통증보다 원인이 없이 갑자기 한쪽이 아파요. 반신이 얼굴이 한쪽, 뭐 턱이 한쪽, 가슴이 한쪽, 가슴이 제일 한쪽만 양쪽이 아프면 아니에요. 거의 양쪽 오는 건 아주 드물고 편측성인 것이 편측성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통증 양상이 보통 때하고 달라요. 부딪히지 않는데 갑자기 아파요. 팍팍 쑤시고 따끔따끔거려요. 가렵기도 하고 그런 통증이 있고 아주 심할 때는 서치도 아파요. 머리카락 서시면 아파요. 따끔따끔거려요. 그러면 대상포진 열심히 일단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이 대상포진이 바이러스 질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나 다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처럼 감기균이 살짝 옵니다. 그러니까 목이 좀 따끔따끔거리고 좀 이렇게 코가 맹맹하고 이렇게 감기균이 살짝 오면서 와야 돼요. 근데 누구가 그게 오느냐 이거죠.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극도 피곤한 사람. 며칠 밤을 새웠다. 집안에 조상 나서 며칠 밤을 새웠다. 여행을 크게 다녀왔다. 골프 여행 다녀왔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따끔따끔 아파요. 자기는 잘못하면 골프 쳐서 그런 줄로 착각해가지고 시기를 놓친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한쪽으로 아프면서 감기균이 살짝 오고 그 전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빨리 전문의한테 와야 돼요. 대부분 그까지는 되는데 가끔 가다가 발진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대학병원 가면은 암 검사 맞잖아요. 한 달 걸려요, 기본에. 그럼 평생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증상이 있냐 없냐 그죠. 극도로 피로한 사람이 한쪽으로 아프고 감기는 살짝 있었다. 그럼 빨리 와야 돼요. 피검사 요새 나와요 또 대상포진인지 아닌지가. 그러니까 빨리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발진 없는 대상포진을 빨리 잡아내야 돼요. 발진 없는 대상포진은 놓치니까요. 만성될 수가 있으니까 확률이 무지 높으니까. 그래서 평생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이 통증이란 그 질병을 하나의 증상이 아닌 병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 많은 분들한테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또 정착하는데 상당히 큰 공이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 대한통증의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죠. 그때 그 이 통증의 날을 하나 뭐 그 개최를 하셔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에 일정일 그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통증은 그냥 병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성화되면 보통 3개월, 6개월 지나면 병이 다 나았는데도 계속 아픈 걸 만성통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성통증은 질환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의학계에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질환이다. 왜 질환이냐 그죠? 통증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계를 작동을 해요.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하죠, 불안하죠, 잠 못 자죠. 잠 못 자면 면역 떨어지죠. 그다음 당뇨 생기죠, 고혈압 생기죠, 면역 떨어져가지고 암도 생기죠. 이게 염증이 떨어지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고 통증이 있으니까 다시 아프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조기에 만성화되지 않게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약을 쓰든지 주사 치료를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아픈 거를 싸우려고 그래요.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단받고 필요하면 필요한 약을 먹고 내한테 맞는 약을 선택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게 계명하기 위해서 이런 통증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매년 그럼 지금도 계속 연이어서 개최되고 있습니까? 네네. 아, 참 훌륭하신 그러한 그 이벤트를 만드셨네요. 그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맨 처음에 본인의 일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많은 그러한 그 통증을 전문하는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동료
참 그 직원들한테 매일 공부하는 의사로서 상당히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그간 이러한 업적의 어떤 이 답례로 해서 2014년에는 그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연관돼서 한 30여 년간 쭉 그런 통증을 다뤄오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반추하는 어떤 그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요? 소회는 어떻습니까? 통증은 저희가 학생 때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요. 혼자 배워야 되고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선진국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하나 배우기 위해서 치료법 하나 배우기 위해서 1, 2주 동안 몸에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이렇게 또 강의가 많았어요. 저희들은 신학문이니까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훌쩍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지금도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또 저를 믿고 또 찾아온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오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또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또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증의학과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많은 분들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니까. 그런 환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일단 환자는 너무 고통받고 아프니까 그런 환자를 위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뭐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도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세요. 네. 그 지금 이제 통증과 연관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병원을 경영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이 경영 철학이 독특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동료들과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통증 환자들은 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오신 분이 많습니다. 수술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과를 돌아다녀요. 또 같은 과라도 여러 또 병원 또 다니다 와요. 그래서 환자들은 지쳐 있어요.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나라도 직원에게 잘해서 그 좋은 에너지가 환자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통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통증은 저는 생각하기가 두 개 있는 조그만 그 구멍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세라는 어촌 마을의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둑에서 물이 새는 걸 갖다가 손가락으로 막다가 팔로 막다가 팔뚝으로 막아서 마을을 구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통증도 조기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게 만성화되지 않게 신경 손상이 오지 않게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환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여러 분 계시지만은 되게 고마웠던 사람은 10몇 년 동안 먹던 진통제를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통증이 심해지지는 않거든요. 뭐 허리 아프고 뭐 고관절 아프고 무릎 아프고 심해지지 않아요. 통증이 줄만 줄지.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오래 먹으면. 두통은 달라요. 특히 만성 두통,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 많이 먹으면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맨 처음에는 진통제가 잘 들어요. 약을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을 안 먹고는 못 베게요. 아침에 눈만 뜨자마자 약을 먹어요. 밥은 그날 굶어도 돼요. 약은 절대로 못 끊어요. 병원 가면 무조건 끊으라 그러거든요. 끊을 수가 있어요. 아파서 못 끊어요. 환자는. 또 검단 현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후두신경 쪽에 흥분된 항분을 떨어뜨리는 주사치료를 같이 해버려요. 약물치료 외에도. 그러면서 끊을 수 있거든요. 보통 한 달 치료만 치료가 되거든요. 이건 되게 고마워하죠. 뭐 거의 10년 년 먹던 진통제를 끊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외에도 또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 주위에서 자주 봐요. 그런 환자는. 특히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이렇게 광대뼈 깎고 뭐 필러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수술이나 뭐 간단한 치료하고 나서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통증이 없어져야 맞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통증이 잡혀야 되잖아요. 뭐 그것도 치료가 안 된다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잘못된 치료가 아니고 이 신경 손상이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이 손상하면 영원히 만성화되면은 아주 중추신경으로 통증 회로가 넘어가 버려요. 그럼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몇 주 내로
이게 와야 되는데 환자들은 치료는 받기는 받아요. 민간요법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통 1년 후에 나타나요. 그럼 평생 아플 수가 있어요. 최소 뭐 몇 주 내로 몇 달 내로 치료하면 완치가 되거든요. 약만 먹어도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 상체가 다 나는데도 계속 아프다. 진통제 먹어도 아프다. 그럼 빨리 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통증 진단을 받으라 말하고 싶어요. 만성화되지 않게. 네, 뭐 사실 지금 그 환자 치료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이 근골격을 같이 치료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장기간 그러한 그 이 소염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비마약성 진통제, 이제 심한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면서까지도 이 컨트롤 안 되는 그러한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약을 계속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약들이 통증만 줄여주지 또 다른 부작용을 또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간에도 문제가 있고 신장 문제, 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측면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처럼 주사라든가 아니면 시술요법으로서 한 번에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구세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부시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라디오도 부시고 시계도 조립해보고 혼나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좀 만들고 부시는 걸 좀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마 공대 가서 엔지니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안 됐으면. 그 항상 그 뭐 좀 의사 생활이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희노애락에 부침이 있고 그런데 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좀 떠올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금원이라든가 아니면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제가 좀 생각한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잘 아시는 겁니다. 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하늘에서 또 명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네, 이제 미니 강연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 문동원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강연의 주제가 통증 이겨낼 수 있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통증 이겨낼 수 있습니다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증 자체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동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해로운 걸 알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통증은 그냥 무조건 참으려고 그래요. 스트레스는 해로운 걸 알면서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 다 있지만 그 외에도 통증 자체가 왜 해로운가 하면은 신경세포 손상을 직접 만듭니다. 통증 자체가. 여기 보시면 통증 자체가 정상 신경에 비해서 이 병든 신경을 만들어요. 이렇게 통증 자체가 병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경 자체가 발작이 저절로 나요. 약한 자극으로 통증이 유발돼요. 만성 통증이 되면은.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고 못 참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지어서는 척추세포나 뇌세포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통증이 두면은 조기 치료를 해가지고 만성화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치료는 약물, 비약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요. 약물 치료도 환자한테 맞게. 약 자체가 부작용이 나오니까 나는 안 먹겠어가 아니고요. 환자한테 약의 부작용보다 통증이 몸에 더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콩팥이 나쁜 콩팥이 안 나쁜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신경통이 있으면 신경통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의한테 맡겨서 약을 잘 먹어야 될 것이고요. 또 비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쥐실험인데요. 쥐에서 통증 모델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주사 치료를 국소 마취 주사를 놨어요. 놨더니 통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도가 증가되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국소 마취 자체가 치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통증 모델이 만들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조기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만성 통증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치료는 어떤 것이냐? 통증 클리닉 통증센터에서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을 다 커버는 합니다. 두통부터 해가지고 발 아픈 통증까지 허리 디스크 등등 많죠. 통증을 급성, 만성 아까 분류를 했는데요. 만성 통증은 급성기가 지나고 딱지가 다 떨어지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보통 석 달, 6달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성 통증이 넘어가지 않게 급성기 치료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발 통증, 갑자기 아파요. 하루에 1시간만 아파요. 그럼 1시간짜리 약만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24시간 아프면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약에 따라서 통증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통각수용 통증, 신경병증 통증이에요.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통이에요. 대상포진후 신경통, 후두 신경통, 3차 신경통, 허리 배 수술했어요. 뭐 고관절 수술했어요. 하고 나서 계속 아픈 거예요. 진통제 먹어도 안 들어요. 마약 먹어도 안 들어요. 신경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고관절 수술, 무릎 수술하고 23%는 신경병증 통증이거든요. 그 사람은 일반 통증약 외에도 항경련제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경통 약을 써야 됩니다. 통각수용 통증은 우리가 아는 배 아픈 통증, 그 다음에 근골격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통증이 통각수용 통증, 일반 통증이에요. 보통 이런 통증은 소염진통제도 듣죠. 그러나 신경통은 다르다 이거죠. 약의 질환에 따라서, 진단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깨, 머리, 두통, 뭐 여러 가지 치료,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약물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45세 남자분인데요. 4, 5번 사이 디스크가 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주사 치료를 한 2번 했어요. 그러나서 2년 후에 보면은 디스크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던 게 쏙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만약에 주사 치료 외에도 시술을 했으면 좀 더 빨리 돌아왔을 것입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자연치유가 빨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된 치료를 했으면 이게 더 나빠졌을 거예요. 2년 동안에 좋아진 건 되게 잘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자연치유가 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은 앉아 있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나빠요.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또 구부리면 더 나쁘고, 수그리 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면 나쁘잖아요. 압력이 증가되잖아요. 그렇다고 누워 있으면 압력이 적게 증가되지 않지만 누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자세가 중요하고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디스크 환자들은 운동을 막 시키잖아요. 병원 가면 요거 하라, 뭐 필라테스 하라 하면 됩니까? 디스크 환자들이. 여기 보시면 잇몸 이렇게 복근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버터플라이 운동을 해요. 하면 더 나빠져요. 이게 디스크 압력이 증가되잖아요. 정상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100인데 2배로 증가돼요. 하면 안 됩니다. 낫고 나서 하는 거예요. 디스크가 급성기, 통증이 있을 때를 급성기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런 운동을 다 끊어야 됩니다. 오로지 걷는 것만 해야 될 것입니다. 수영도 안 되는 것이죠. 척추 수술은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 다 90%, 95% 뭐 선생님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성공률 99%까지 나와요. 그건 척추 수술은 아니에요. 10에서 40% 무조건 실패를 해요. 수술 후 통증 이렇게 빈도가 높아요. 안 돼요. 가끔가다 쇠를 박잖아요. 융합술을 하잖아요. 융합술 실패율이 30, 40%나 돼요. 척추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술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죠? 미국하고 영국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영국에 비해서 미국이 5배 더 많아요. 수술 건수가. 많은 이유는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수술을. 그다음에 척추의사 숫자가 좀 많다고 돼 있어요. 통계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냐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 더 많아요. 척추 수술 건수가. 좀 너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수술 외에 시술법이 있습니다. 뭐 고주파술, 목디스크, 신경성형술, 주간공성형술, 신경성형술 등등 있습니다. 이 환자는 목디스크 환자에서 신경성형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10몇 년 전에 한 내용인데요. 169명 중에서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거의 1년 사이에 많이 줄었죠. 이렇게 성공률이. 169명 중에서 저한테 오기 전에 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받은 사람이 46명이었습니다. 26%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당신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병률을 받았습니다. 뼈가 자라가지고요. 그런데 수술을 안 받고 이 시술로 나은 사람을 보면은 43명은 결국 나았어요. 3명만 수술 받았어요. 수술은 가능하면 늦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 낫다가 안 되면 수술해도 되거든요. 수술해도 다시 재수술을 할 확률이 똑같거든요. 수술 하나, 비수술 하나. 보통 다른 데 고관절, 무릎 이런 데 수술을 해야 돼요. 척추는 달라요. 늦게 하라고요. 가능하면은. 힘 빠지면 하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걸으면 아프고 뭐 이렇게 구부리면 덜 아프고 이런 건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구멍이 막힌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막힌 거, 인대가 자라가지고 막힌 것입니다. 이 막힌 것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대를 긁어내고 황식 인대를 긁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긁어내서 구멍을 넓히는 방법이죠. 이 환자는 55세 여자분이었는데 통증 점수가 되게 높았습니다. 9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막힌데도 잘 걸어 다니는 이유는 한 달밖에 안 아픈 이유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걷기로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 괜찮은데 다리 힘이 빠졌어요. 깍지발을 못했어요. 힘이 빠져 5분 신경 눌려가지고 그 수술 권유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수술 없이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칼을 안 대고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시술하고 약을 넣으니까 약이 잘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2주 후에 통증 점수가 9점에서 3점으로 떨어지고요. 신경주사 치료하고 운동신경도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 그 다음에 주사 치료 2번 하고. 그래서 치료 성적을 보면은 100명 중에서 한 2년 스타디 한 건데요. 14%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언제 수술하냐? 마비 올 때, 그다음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다른 치료 회복 안 되면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척추 수술은 늦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만성 통증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첫째 진단을 받아야 돼요. 맞는 약을 써야 되고 맞는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맞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맞는 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수술 전후로 비수술적인 집중적인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통증을 잡아주는 게 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그 다음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신호인 통증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꼭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최고의 권위자, 명의 이렇게 꼽히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 명의라고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또 해결 못한 것이 많고요. 꾸준히 계속 연구할 뿐입니다. 명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자신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면 의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의사가 꼽는 최고의 명의가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추천하는 의사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을 제일 잘 알고요. 그 선생님 진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지 수술 테크닉이 좋은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청곡도 갖고 있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희 때는 옛날부터 비틀즈를 다 좋아했는데요. 비틀즈의 In My Life를 제가 추천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매료가 돼가지고요. 혹시 좋아하는 가사 있으세요? In My Life, I Will Love You More 뭐 이렇게. 네, 멋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권순영 교수님, 안한수님, 그리고 PD님, 작가님, 제작자님 모든 분들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주신 시청객께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통증의학계의 아주 정말 명실공히 최고의 명의인 문동원 원장님을 모시고 쭉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흔히 얘기하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는 통증과 연관된 질환 사전에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참 그 실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평균 연령이 증가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이 무병장수란 말은 사실 뭐 저희 꿈이지만 이게 퇴행성 질환과 연관돼서 병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무통장수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계속 건강하셔서 그러한 우리나라 무통장수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TV이다 서점명의 통증의학의 선구자 문동원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신경외과 박춘근 전문의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